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EP16 소선호와 백제 건국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EP57 고이왕의 체제 정비 이야기입니다. 온조로부터 200년 뒤 한 왕이 백제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합니다. 백제를 진짜로 만든 사람은 온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국과 국가체제의 완성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을 해낸 인물이 바로 백제 8대 왕 고이왕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이왕은 234년에 즉위해 53년간 다스렸습니다. 그가 즉위했을 때 백제는 아직 작은 나라에 불과했는데요. 한강 하류에 자리 잡은 부족 연합체의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쪽엔 강력한 고구려가 동쪽엔 신라와 말갈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남쪽엔 마한 오심세계 소국이 백제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중앙집권이 절실했는데요. 고이왕은 가장 먼저 관료제도부터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260년 고이왕은 실mit관등제를 정비했다고 전해집니다. 신하들의 자리를 16등급으로 나눠 위계를 명확히 한 제도였죠. 일품 좌평부터 16품 극우까지 옷 색깔까지 달랐다고 합니다. 보라사액은 1품에서 6품, 붉은색은 7품에서 11품이 입었거든요. 푸른색은 12품에서 16품 관료의 색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옷만 봐도 그 자리가 어디인지 바로 알 수 있었죠. 이 색깔 구분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는데요. 국가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고이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행정조직도 완전히 새로 짰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6좌평 제도였고 나라 운영을 6갈래로 나눈 구조였죠. 내신좌평은 왕명 출납을 맡았는데요. 왕의 입과 귀 역할을 했거든요. 내두좌평은 재정과 창고를 관리했고 나라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었죠. 대법좌평은 의례와 법령을 담당했는데요. 나라의 격식을 책임졌고요. 위사좌평은 왕궁 호위를 맡았고 왕의 안전을 직접 지키는 자리였죠. 병관좌평은 군사 전반을 총괄했는데요. 백제 군대의 머리 역할을 했거든요. 조정좌평은 형벌과 재판을 담당했고 나라의 칼날을 쥔 자리였습니다. 6좌평이 나라 운영에 큰 가지를 나눠 맡으면서 권력이 분산됐는데요. 그러면서도 모든 결정의 끝은 결국 왕에게로 모이는 구조였거든요. 이게 바로 고대 국가다운 중앙집권 체제의 모습이었던 셈입니다. 고이왕은 여기에 율령까지 반포했는데요. 성문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선언이었죠. 그 전까지는 관습과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율령이 생기면서 누구나 같은 잣대로 판단받게 된 거죠. 삼국사기에는 뇌물을 받은 관리는 세배로 갚고 평생 등용을 막는다고 전해집니다. 이 조항 하나만 봐도 고이왕이 부패를 얼마나 경계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관리들의 사익 추구를 법으로 묶어두려는 의지가 분명했던 거죠. 이런 제도 정비가 가능했던 배경엔 한강 유역 장악이 있었거든요. 고이왕은 한강 일대 마한 소국들을 차례로 복속시켰는데요. 한강은 단순히 큰 강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넓은 평야에서 쌀이 쏟아져 나왔고 인구도 빠르게 늘었거든요. 강을 따라 물자가 오갔고 서해로 빠지는 무역로까지 열렸죠. 고이왕은 이 한강의 가치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고 있었는데요. 강을 쥐는 자가 결국 한반도 중부의 패권을 쥔다고 본 거죠. 그래서 마한의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흡수해 나갔는데요. 전쟁만 한 게 아니라 혼인과 회유도 함께 활용했거든요. 복속된 소국 지배층은 백제 관등 체계 안으로 들어왔던 거죠. 덕분에 저항은 줄고 백제 영토는 자연스럽게 넓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곳이 바로 위례성 일대였는데요. 한강 남쪽 평야를 끼고 있어 방어와 생산이 모두 가능했죠. 고이왕은 이 거점을 중심으로 행정망을 촘촘히 짜나갔거든요. 지방에는 성을 쌓고 그 성을 책임지는 관리를 따로 두었죠. 중앙의 명령이 지방까지 닿는 구조가 이때 처음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전까지 백제는 사실상 연맹체에 가까운 모습이었거든요. 고이왕 시대를 거치며 비로소 고대 국가의 틀이 잡혔던 거죠. 왕권은 강해졌고 귀족들은 관등 안에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세금은 정해진 기준대로 거뒀고 군사 동원도 체계화됐거든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강 장악이라는 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강을 둘러싸고 곧
거대한 충돌이 시작됩니다. 한강을 차지한 백제는 곧 북쪽 세력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한반도 북부에는 중국 군현인 낙랑과 대방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 두 군현은 한반도 교역과 철 자원을 오랫동안 쥐고 있었던 세력이었죠. 고이왕은 이 교역 통로를 그냥 두면 백제가 클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246년 백제는 낙랑 방면으로 직접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삼국사기는 이때 백제가 낙랑 변경을 공격했다고 분명히 적고 있는데요. 당시 백제가 군현을 직접 건드릴 정도로 컸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 충돌에서 대방 태수 궁준이 전사했다는 기록도 함께 전해집니다. 한 군현의 태수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건 작은 충돌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 백제는 한반도 중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교과서에선 백제 전성기를 보통 4세기 근초 고왕 때로 적어두는데요. 사실 그 전성기의 토대는 3세기 고이왕 때에 이미 깔려 있었던 거죠. 16관 등과 육좌평, 율령과 한강 장악이 이미 그때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고이왕을 백제의 실질적 건국자로 보기도 합니다. 온조가 나라의 씨앗을 뿌렸다면 고이왕은 그 나라의 뼈대를 세운 셈이죠. 물론 건국 자체는 온조라는 점에 학계 의견이 대체로 모이고 있는데요. 다만 국가다운 국가의 모습을 만든 인물은 고이왕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두 왕은 서로 다른 의미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누가 진짜로 만든 나라일까? 답은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온조가 씨앗을 뿌렸다면은 고이왕은 그 위에 뼈대를 세운 인물이었거든요. 그 뼈대가 바로 16관등과 육좌평이라는 관료 체계였던 거죠. 관등은 1품부터 16품까지 옷 색깔만 봐도 신분이 보였거든요. 자주색은 최고위, 붉은색은 중관, 푸른색은 하위 관료의 색이었죠. 육좌평은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하는 분야별 최고 책임자였거든요. 대신 내두, 내법, 위사, 조정, 병관, 좌평으로 업무가 나뉘었죠. 왕실, 사무, 재정, 의례, 군사가 각각의 좌평에게 맡겨진 셈이고요. 한 명의 왕이 모든 걸 결정하던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린 거죠. 그리고 260년 고이왕은 율령을 반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율령은 형벌과 행정규범을 문서로 못 박은 고대 국가의 증표였거든요. 관습으로 다스리던 사회가 이때부터 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체제만 정비한 게 아니라 영토면에서도 결정적인 한 수를 두는데요. 한강 유역을 본격적으로 장악하면서 백제의 무게중심이 바뀌었거든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물자와 사람이 모이는 동맥이었던 거죠. 이 강을 쥔 나라가 한반도 중부의 패권을 쥐는 구조였던 거예요. 고이왕은 그 강을 백제의 강으로 만들면서 국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마한 소국들은 점점 백제의 영향권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고요. 한강 장악은 곧 마한 통합의 가속 페달이 되어준 셈이었죠. 관료, 법, 영토 이 세 축이 고이왕 대 동시에 굳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학계 일부는 고이왕을 백제의 실질적 시조로 보기도 하는 거죠. 온조의 건국이 백제의 출발선이었다면 고이왕은 그 선을 다시 그은 인물이었죠. 왕권은 흩어진 부족장 연합에서 중앙 집권 체제로 한 단계 도약했고요. 관등의 서열은 옷 색깔 하나로도 한눈에 구분되도록 정비됐는데요. 이 시각적 질서는 곧 행정의 질서이기도 했고 명령 체계도 또렷해졌죠. 율령은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표준 매뉴얼이었거든요. 왕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굴러간다. 이게 율령 체제의 핵심이었죠. 육좌평은 분야별 책임자라 오늘날의 부처 장관과 닮아 있는 구조였고요. 내정, 군사, 의례, 재정이 따로 굴러가니 왕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졌죠. 한강 유역의 장악은 곡창지대와 교통로를 동시에 손에 쥔 사건이었거든요. 강을 따라 물자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 도성은 자연히 커져갔죠. 북쪽으로는 낙랑과 대방을 견제하고 남쪽으로는 마한을 차근차근 흡수했고요. 이 양면 전략 덕에 백제는 사방의 압력 속에서도 영토를 넓혀갔죠. 삼국사기는 고이왕대의 제도 정비 기록을 유난히 촘촘하게 남겼는데요. 그만큼 후대가 이 시기를 백제의 진짜 출발로 인식했다는 방증이었죠. 결국 백제를 만든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설계자와 완성자가 따로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동아시아 바다를 호령한 시대가 다음 편에서 열립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